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업무로 인해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지게 된 후 저는 자연스럽게 전국의 많은 호텔, 모텔을 다니게 되었고 그중 한 지역에 있는 모텔에 유독 정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이해 주시는 여사장님 때문이었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32살인 저보다 약 10살 정도는 많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셨는지 40대 초반임에도 20대 못지않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유지했고 주름이 거의 없는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를 가지신 보기 드문 미인이었죠. 한 지역을 꼭 집어서 출장 가는 게 아니다 보니 그 모텔에 자주 가진 못했지만 가끔 방문할 때마다 그 여사장님을 볼 생각에 가슴이 떨리곤 했어요. 출장은 길어야 2박 3일 정도였고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일수라 항상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렇게 여사장님을 자주 볼 수 없어 아쉬워하던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 지역에서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어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모텔에서 한 달을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짐을 싸서 그 모텔로 갔는데 그날 저는 너무 실망하고 말았어요. 여사장님이 아닌 다른 아저씨가 모텔 로비에서 절 맞아주었던 것이었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원래 계시던 여사장님은 어디 가셨는지 질문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가까이 모텔을 비우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행히 일을 그만두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사장님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랬죠. 시간은 참 더디게도 흘러갔지만 일주일 후 일을 마친 뒤 모텔로 왔을 때 그 여사장님이 있었고 예전과 같이 저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10살이나 많을 것 같은 여자에게 이렇게 빠져버린 제 자신이 조금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사랑에 빠져버린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든 여사장님과 더 많이 말을 해서 친분을 쌓고 싶은 마음에 괜히 모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어 보고 커피를 몇 개 산 다음 남아서 선물로 드린다는 어설픈 거짓말을 하며 온갖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모텔 여사장님은 저를 다른 손님과 같이 대했고 멀리서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흘러가고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행운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샤워를 한 뒤 TV를 보려 하니 켜지질 않았고 당연하게도 저는 로비에 전화해 상태 확인을 요청했죠. 원래라면 샤워 후 걸치고 있는 목욕 가운에서 옷으로 갈아입고 맞이해야 하지만 여사장님이 제 방에 온다는 사실에 조금 흥분한 나머지 목욕 가운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여사장님은 노크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와 가운만 입고 있는 저를 보고는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TV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확인해보니 뒤에 케이블선이 빠져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TV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바지 밖으로 삐져나온 여사장님의 흰 바지 속으로 보이는 팬티 라인에다가 그 자세가 마치 뒤로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어서 저는 흥분해버려 불쑥 마음이 커져버리고 말았죠. 손쉽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TV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선 여사장님은 힘이 들어가서 커져버린 제 마음을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며 시선을 돌렸지만 이내 다시 돌아보고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옅은 미소를 띠며 튀어나온 저를 잡고 가운 안쪽을 만져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방을 나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여사장님의 손이 닿았던 가운 안쪽은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흥분에 이르러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방에서 나가버린 여사장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몇 번이나 욕구를 쏟아내었죠. 다음 날부터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치는 여사장님과 저는 조금 어색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사장님은 그런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저를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그 손길을 잊지 못해
혼자 욕구를 해결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색함을 느끼며 시간은 흘러 어느새 한 달간의 출장 중 3주가 지나 마지막 일주일만 남겨놓게 되었어요. 여사장님에게 말을 걸어서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나이 차이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에 용기를 내지 못했죠. 하지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아쉬워만 하던 저에게 행운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날 방에 들어오니 지난번과 같이 TV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터라 로비에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여사장님을 부르게 되었죠. 저는 더 대담하게 지난번과 같이 샤워 가운만 입고 여사장님을 맞이했고 여사장님은 저를 보고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방에 들어왔고 역시나 능숙한 솜씨로 TV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방에 단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흥분이 된 저는 그곳에 다시 힘이 들어가 버렸고 여사장님은 지난번과 같이 흥분된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저에게 말을 걸었죠. 그렇게 참기 힘들면 한 번은 가능한데 두 번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당황해 몇 초간 멍해 있던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으로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며 이 기회를 재빨리 잡기로 하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여사장님을 끌어안고 욕구를 풀어내려 했지만 여사장님은 로비에 사람이 올 수도 있어. 만실카드를 걸 테니 10분 뒤 1층 주인 방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1년 같은 10분을 기다린 후 1층 주인 방으로 뛰어갔고 방으로 들어가니 여사장님은 속옷만 걸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침대로 여사장님을 던지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어요. 여사장님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섹시해서 흥분한 나머지 얼마 하지도 못하고 제 것을 모두 쏟아내버리고 말았죠. 한 번뿐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너무나 아쉬워하던 저에게 여사장님은 몇 번이든 상관없다며 오늘 밤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였죠. 그 말에 흥분이 최고조에 달해서 저는 거칠게 사랑을 이어나갔고 몇 시간 동안 제 모든 욕구를 쏟아내었어요. 격동의 밤이 지나고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저는 다음 날도 여사장님의 방에 찾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여사장님은 저를 예전과 같이 손님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죠. 우물쭈물하며 마지막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다행히 이성을 찾기 시작했고 제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리다 여자친구도 만들게 되었어요. 수개월 뒤 다시 그 모텔을 가게 되었을 때 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다시는 그 여사장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여사장님과의 하룻밤이 생각나곤 합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같은 동네에서 살며 3살 위 사촌 형님과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형님은 워낙 공부를 잘해서 고향에서는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죠. 문제는 이 형님 덕분에 제가 들은 말이라곤 형 밥만 해라라는 잔소리뿐이었어요. 그렇게 친한 사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부턴가 형에 대한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형님은 역시나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치과를 열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고향으로 돌아오니 가족끼리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냈죠. 서로의 집에서 저녁도 먹고 주말이면 가족여행도 함께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 전쯤 형님이 결혼할 여자라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첫인상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녀는 저보다 3살이나 어렸고 형님보단 6살이나 어렸죠. 게다가 서울 여자라니 시골 촌놈인 제 눈에는 형님이 의사가 됐다는 소리보다 더 부러운 일이었죠. 서울 여자랑 결혼한다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풋풋하고 청순한 이미지였는데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30대의 성숙미까지 더해져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이라 매일 새벽 운동을 다니며 몸매와 외모를 꾸준히 관리하더군요. 반면 우리 아내는 자기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집에만 붙어 있는 게으름의 화신이죠. 그러니 두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속이 쓰립니다. 함께 어울릴 때마다 형수님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 아내는 또 왜 이렇게 자기 관리에 관심이 없는 건지 속으론 혼자 쓴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하루는 형님네 부부가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마시던 날이었어요. 형님은 술이 약해서 금방 취하고 제 아내도 곧바로 뻗어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자리에 남은 사람은 저와 형수뿐이었죠. 날도 덥고 해서 런닝만 입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형수가 슬며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와, 우리 도련님 완전 상남자시네.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여기 알통 한번 만져봐도 돼요? 라며 은근히 몸을 기대며 앉는 겁니다. 저는 당황하며 웃어 넘겼죠. 형수님, 낯간지럽게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술이나 한 잔 받으세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도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련님은 우리 신랑하고는 체질이 완전 다르네요. 우리 신랑은 잔병치레가 많아서 말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체력 하나만큼은 남다르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웃으면서 받아쳤죠. 제가 어릴 때부터 체력 하나는 끝내줬죠. 형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 것 같네요 라며 살짝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사실 형수는 애가 둘이나 있는 아줌마라고 하기엔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지 더 성숙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죠. 반면 우리 아내는 집에서만 지내고 자기 관리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 둘을 보면 은근히 비교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형수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서로에게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형수와 둘이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형수는 취했는지 자꾸 우리 부부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떨했어요. 형수님, 우리가 뭐가 부럽다고 하세요? 건물주의 명문대 졸업한 의사. 남편의 형님은 돈도 잘 벌고 제가 훨씬 부럽죠. 형수는 술 기운에 솔직해진 건지 형님에 대한 불만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랑은 머리는 똑똑한데 실속이 없어. 잔병치레도 많고 약골이에요. 허우대만 멀쩡하지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병원도 잘 운영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잖아요. 난 형수랑 사는 형님이 부러운데 만약 형수가 내 아내였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살았을 텐데 아쉽네. 그 말에 형수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어요. 다음 생에는 삼촌 같은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 말이 나름 농담이었겠지만 저는 그 순간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한 번은 술 기운에 장난삼아 이렇게 말했었죠. 형수가 형님이랑 이혼하면 나한테 따로 연락해요. 형수는 웃으면서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묘한 질문을 던지더군요. 요즘 능력 있는 남자들은 애인 하나쯤 다 있다던데 혹시 삼촌도 애인 있어요? 저는 살짝 당황하며 웃으면서 대답했죠. 형수님, 지금 저한테 바람 피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없는데 생기면 나쁠 건 없겠죠? 그날의 대화는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어딘가 묘한 기운이 감돌았던 순간들이었죠. 6개월쯤 지났을까요? 형님과 이혼했다는 형수의 소식이 들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올해 40살 고향에서 중화요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중화팬을 휘두르고 기름칠하며 볶고 튀기며 청춘을 보냈죠. 20대 초반부터 10년 가까이 배달부터 주방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다가 주인 아저씨께 기술을 전수받아 드디어 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돼서 지금은 꽤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게의 매운 해물짬뽕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짬뽕 한 그릇에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고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 얼얼한 시한폭탄 국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지금은 주방장과 보조까지 합쳐 주방에만 직원이 4명, 홀에는 3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저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 음식을 포장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 이혼하고 친정에서 지낸다던 형수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라며 그녀가 가게로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 오랜만이야. 서울에서 지낸다더니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형수는 무슨, 언제적 형수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나 정미라고 불러. 나도 오빠라고 부를게. 이름을 부르라는 형수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습니다. 그래, 근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그때 나한테 형님이랑 이혼하면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왔어. 그때 나랑 애인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예전 장난처럼 한 말이 떠올라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 맛있는 음식도 먹고 늦게까지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그녀의 옷차림도 날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그녀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그냥 가기 싫어. 10년 넘게 그녀를 짝사랑해온 저로서는 그 말을 듣고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녀는 가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순 없다고 생각해 결국 중국집 근처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하는 풀옵션 원룸을 하나 얻어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모든 게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얼마면 되겠냐? 고 물었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500만 원이라니. 그 말을 듣고 얼떨떨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거절할 수 없었죠. 마음 한구석에선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되면서도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건 그냥 장난 같은 꿈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형님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을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저는 형수에게 미묘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공부 잘하고 명문대를 졸업해 성공한 모습에 늘 밀려왔던 제가 형수가 이혼 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책임감을 느끼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형수에게 마음을 열고 그녀를 돌봐주기 시작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형수에게도 힘든 시기니 잠시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자리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근처에 풀옵션 원룸을 얻어주고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얘기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가 끊이지 않더군요. 1년 동안 이런 관계가 계속되다 보니 저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 그녀가 차를 사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빠, 나 운동하러 다니는 곳이 집에서 좀 멀어. 걸어가기 힘들어서 차를 타고 다녀야겠어. 친구들, 남자친구들도 다 차 사준다더라. 나도 차 하나 사줘.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 돈으로 할부로 사면 되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그녀는 대뜸 저를 쪼잔하다고 하더군요. 오빠 진짜 쪼잔하다. 다른 남자들 같으면 벌써 차 사줬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짜장면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생활비에 차까지 사달라니 이건 너무했다 싶었죠. 욱한 마음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차 사준다는 남자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 난 미련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 그녀도 화가 났는지 그날 이후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이 관계를 정리할 기회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처음엔 형님에 대한 열등감으로 시작한 이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후회스럽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이어갈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